안녕하십니까. 착한 입시 상담소 이석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언어의 이제 분해와 연관 이거 이제 설명을 했죠. 목적은 그였죠. 뭐 글자 수 못 채우는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라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그건 농담이고 이 분해 언어의 분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문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분해라는 측면은 뭐냐면 어떤 내가 해왔던 그 활동 전반에 걸쳐 있는 모든 것을 좀 세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방법이고 실제로는 이게 그냥 분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통합으로 가야 돼요. 통합으로 가고 이게 어떤 통찰에 이르는 과정이 돼야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분해를 우리가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해 연관시키는 거, 논리적 연관을 말하는 겁니다. 통합 통찰을 이제 종합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분해로부터 통합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통합으로부터 이제 분해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사례로 든 게 이제 국어 교육이었어요. 전공하고 일부러 연관시키려고 국어 교육을 사례로 들었지만 그래서 이제 국어로 나누고 교육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국어 교육으로도 나눠보고 이런 식으로 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국어 교육이란 말을 국어와 교육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국어 교육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식이 있어야 국어와 교육으로 나눠 볼 수도 있는 거고 국어 교육이라는 형태로 묶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할 때 이제 국어 교육을 사례로 들었지만 이게 반드시 국어 교육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참 이런 말을 할 때 조심스러운데 선생님 꼭 그 전공 단어만 그렇게 나눌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게 겁이 난다고. 꼭 그런 거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이라는 어떤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수학을 갖다가 우리가 나누려면 무수히 많이 나눌 수 있어요. 뭐 방정식, 뭐 미적분, 확통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수학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좀 우리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글쓰기가 이제 용이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 우리가 분해 연관했으니까 다음 단계가 이제 이쪽인데 통합 통찰. 그 전에 일단 우리 중간 과정 하나 거치도록 합시다. 어떤 거냐면은 자기소개서에 우리가 쓰는 게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 그럼 자기소개서란 말을 분해를 해봅시다. 어떻게? 자기라는 말이 있고 소개라는 말이 있네. 혹은 뭐 자기소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자, 포인트. 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과정을 하나 밟아보자 이거예요. 흔히 이제 우리 이제 글 쓸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지원동기 쓰는 걸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뭐 지원동기는 진짜 자기소개서에서 그닥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전부 다 이제 맨날 하는 소리가 이거죠. 무엇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러는데 여기 이제 무엇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다. 무엇부터는 무엇부터 써야 하는가는 요구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1번 문항하고 2번 문항. 이게 이거부터 써라 이거예요. 1번 문항이 뭐예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내가 했던 어떤 뭐죠? 나에게 의미 있는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 그게 내가 써야 할 것이고 써야 할 내용. 그다음에 2번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했던 것. 그다음에 이를 통해 배운 점을 쓰는 것. 이게 이제 무엇부터 써야 할지의 내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 질문사항 전체를 보면서 그때 이제 내가 나의 어떤 그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제 포인트를 놓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지를 중심으로 놔라 해도 이것도 좀 힘들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1번과 2번에 있는 그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본인에게 1번이 뭐죠? 본인에게 의미 있는 것. 의미. 이거로 쓰라고 돼 있지. 그 다음에 2번이 뭐였죠? 이를 통해 배운 점을 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본인에게 의미 있다와 배운 점은 같은 내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의 뭐 뜻을 갖다 세세하게 구분해 가지고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뭐 자기소개서가 이게 뭐 답안 쓰는 것도 아니니까 본인에게 의미 있는 배운 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은 내가 행했던 어떤 발견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전개를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시중에서 떠도는 어떤 뭐죠? 조언들 보면은 뭐 글을 쓸 때 동기, 과정, 뭐 결과, 사례 이런 식으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글을 써놓고 봤더니 동기, 과정, 결과, 사례가 되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의도해서 동기, 과정, 결과, 사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글을 써보면 알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기소개서에다 저의 지원 동기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지원 동기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썼어. 입니다. 근데 지원 동기는 무엇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지원 동기로 인정해 주는 건 누구냐면 읽는 사람이요. 읽는 사람이 이걸 바라봤을 때 이거 지원 동기겠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어떤 지원 과정이네, 동기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혹은 얘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로서 나온 것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룰을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 얘기하니까 조금 감이 안 잡힐 것 같으니까 아예 구체적인 사례로 갑시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런 식의 하나의 문장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수학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이 문장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이제 뭐 앞뒤 어떤 다른 글들이 이제 앞에 배치가 되고 거기서 이제 맥락이 구성이 돼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요거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하자고. 저는 수학을 좋아합니다. 자, 이 말 때문에 수학을 좋아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원 동기가 될 수도 있지. 뭐 수학과를 지원했다면, 그죠? 혹은 뭐 수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꼭 수학과만 지원하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뭐 기계과를 지원해도 되는 거고 경영학과를 지원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합니다가 이 순간에 하나의 동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수학을 좋아하게 된 어떤 연유가 있을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방정식 공부하다 보니까 문제가 잘 풀리네, 재밌네, 근해 공식을 내가 알게 됐네, 신기하네, 막 이래가면서 어떤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그 결과로서 내가 수학을 좋아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럼 그 결과 때문에 이게 이 결과로 나타난 수학을 좋아한다라는 그 결과 자체가 나의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얘기했지만 방정식을 풀다가 뭐 근해 공식에서 근해 공식을 통해 가지고 근이 2개 이상 나올 수 있다. 2차 방정식 얘기하는 거야. 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됨으로써 방정식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의 사례로서 이 앞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 수학을 좋아한다라는 건 사례 전체를 갖다 통합한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과정 결과 사례 이런 식의 그 구분 구조에 이렇게 집착하지 말라고. 글을 쓰다 보면 동기 과정 결과 사례가 되는 거예요. 보다 본질적인 건 어떤 거냐면은 그 나의 발견이거든요. 이미 앞에서 얘기했지만 나의 발견, 그러니까 우리 자기소개서에서는 동기, 과정, 결과, 사례를 쓰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3번에다가 지원 동기를 써라 이런 말은 있는데 그때는 어떤 지원 동기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왜 이 모집단에 지원했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동기 부분으로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1번과 2번에 동기를 써라, 과정을 써라, 결과를 써라, 사례를 써라 이런 말은 없어요. 거기는 오로지 뭐가 있냐면 본인에게 의미 있는 것에게 의미 있는 것, 혹은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같은 의미라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게 포인트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한 어떤 발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발견은 나중에 지원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지원 동기를 이루어간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원 동기 그 과정 속에 나타난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합이 돼서 하나의 결과, 어떤 내 활동에 부여된 나의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지원 동기라는 걸 하나의 사례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example로 삼아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자기이해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그리고 추가로 뭐 우리 이제 팁들 많죠. 시중에 횡행하는 팁들, 두괄식으로 써야 한다 뭐 이런 팁이 있는데, 뭐 두괄식으로 쓰든 미괄식으로 쓰는 거 상관없다고 저번에 얘기했었지. 대신에 언어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언어 약속은 앞에 쓰여지게 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치 두괄식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 두괄식, 미괄식 자체는 그거는 뭐냐면 문제풀이야. 속에 진술이 아니라고. 오케이? 근데 우리가 그
그냥 말 하려니까 그렇다 참 우리의 어떤 이 인식 구조가 좀 이렇게 수준이 낮습니다. 나열형을 피해야 한다. 뭐 단문 이어쓰기 하면 나열형 금세 피할 수 있고, 식상하지 않은 표현으로 써야 한다. 뭐 입학사정관을 감동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소설스란 얘기지. 이건 가짜는 표현이고 그냥 나를 소개하는 거니까 드라이하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드라이하게 쓰는 게 더 좋은 거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쓰는 게 좋아요. 자,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사례를 보도록 합시다.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의 활동이요. 봉사활동이니까 이거 보통 이런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보통 2번에 갖다 작성하게 돼 있는데 뭐 2번에 안 써도 돼요. 1번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볼 때 복지센터 아이들이겠지. 마음이 아팠지만 저의 도움이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 알게 되었다. 배운 점이네 이거. 그지? 봉사활동하면서 배운 점이고 혹은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을 알아가는 거 발견이니까. 그죠? 배운 점도 발견이고 아는 것도 발견이에요. 감동을 느꼈다. 뭐 이제 정서적인 어떤 의미가 되겠지. 혹은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나의 정서, 나의 어떤 심리적 그 내면 속의 감동이라는 것을 불러일으키는구나라고 이제 배운 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요 케이스는 있잖아요. 언어가 지나치게 정서 언어 중심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줄 안 되는 거지만 마음이 아팠다, 감동을 느꼈다 이런 정서 언어인데 이게 입학사정관 감동시키려고 감동이라는 언어를 쓴 거겠지.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정서 언어를 막 남발하게 되면은 나중에 좀 되려 글쓰기가 더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일단 이 속에 어떤 발견들은 있죠. 본인에게 의미 있는 배운 점 이런 것들이 발견은 다 들어가 있어요. 있지만 보다 나은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그 구체적인 어떤 정황들을 갖다 끌고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사례 2를 봅시다.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않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언어로 설명했어야 했는데 고등학생의 언어로 설명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봅시다. 이것도 일종의 봉사활동 같은데 뭐 애들이야 아동들은 좀 집중력이 떨어지죠. 집중하지 않으니까 이게 전달이 잘 안 된 건데 자 전달이 안 됐어. 자 우리 생각합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상황이야. 그러면은 왜 전달이 안 됐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문제점을 발견하는 과정이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 언어로 설명했어야 했는데 고등학생 언어로 설명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요것도 뭐냐면 이게 하나의 발견이야. 그 문제점을 발견했다라는 거야. 그럼 발견했다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의미 있는 거지. 특히 애들 수준에 맞추지 않고 고등학생 언어로 설명하는 거거든. 아동 수준이 아니라 고등 수준으로. 그럼 이게 뭐냐면 아동에게는 아동의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라는 배운 점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발견이 되는 거라고. 발견이고 나의 그러니까 발견으로서 의미 있는 배운 점이 되겠지. 그럼 뭐 그다음 단락 구조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의 이제 구도가 짜이는 거죠. 그래서 그 본인에게 의미 있다. 그 뭐 배운 점. 이게 나의 발견이라는 거를 이제 알아차릴 수가 있고 이게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발견을 했으니 그 아까 얘기한 대로 해결 과정을 찾아갈 것이고 그 해결도 일종의 또 발견이 되는 거야. 발견의 연속 속에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냐 이제 그 사범대를 지원했거든. 사범대 지원의 동기가 저절로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사범대를 지원한 동기는 뭐 애들 가르치려고 합니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지라도 이 발견들 속에서 뭐가 되는 거죠? 동기가 저절로 발현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요 과정은 요건 뭐죠? 동기를 이루었던 그 활동을 이루었던 과정이 되는 거고 사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고등학생 언어로 설명했구나라는 건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재해석을 하면 아이들 수준에 맞지 않은 언어를 썼다는 소리잖아. 왜냐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발견한 결과물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전체 구도 하나 볼 수가 있겠고요. 율리아 사상을 선택한 이유. 사례 3을 봅시다. 이유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동기적인 요소가 되겠죠.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국어 문제를 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리아 사상 속에서 발견된 철학은 문제풀이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철학을 발견했네. 알게 된 철학. 사람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 수요 집회에서 만난 위안부 할머니들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얼마나 매몰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알게 되었다. 뭐 배운 점이 되겠지. 우리 사회가 매몰찼다. 매몰차지 않아야 되는데 뭐 알게 된 거 배운 점이기도 하고 또 나에게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율리아 사상을 선택했다는 활동이 있는 거고 수요 집회에 나갔다는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 활동 속 수요 집회 같은 경우는 그 활동 속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 얘기를 들은 활동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이면서 우리 사회가 매몰찼다. 뭐 이런 걸 알게 됐다. 의미가 부여가 돼 버렸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요 집회하고 이제 율리아 사상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건데 율리아 사상을 선택했던 이유는 국어 문제 잘 풀려고 했던 거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뭘 발견했죠? 철학을 발견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 속에 지금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원 동기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야가 이제 뭐 철학과를 지원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철학과 지원의 동기가 되는 거죠. 동시에 그 철학과 지원을 위해서 해왔던 어떤 과정의 요소에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어떤 결과물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위안부 할머니들 얘기 들은 거 이거 사례가 되는 거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라고. 포인트를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동기과정 결과 사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라서 뭘 하려 그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의 발견, 내가 찾아낸 발견, 의미 있는 발견,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돼요. 이제 사례 보여줬고, 이러한 사례를 글로 완성해가는 어떤 하나의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이 이제 자기이해와 자유현상인데, 자기의 과정을 우리가 잘 안 거치지? 그러나 하는 게 좋죠. 이 자유현상이라는 거는 요 하나의 기법이에요. 요 통해 가지고 글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유현상은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은 이 마인드맵 유사한 거예요. 마인드맵 유사한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했었던 거 있었죠. 그러니까 국어교육이라는 말을 갖다가 분해해서 쫓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자유현상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나 보도록 합시다. 너 뭐 좋아하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머리에 막 떠오른 것을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얘가 이런 답변을 하네. BTS가 좋아요. 이럽니다. 왜 BTS가 좋지? 노래도 좋고 춤도 좋고 그래요. 자기소개서 써야 하는데 노래 타령하고 있다 우리. 그지? 그럼 좋아. 노래와 춤을 생각해봐.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말해봐. 그랬더니 보기가 좋아요. 율동이 아름다워요. 이러네. 그래서 질문자가 또 이렇게 질문하죠. 보기 좋았던 것으로 기억에 남는 것을 얘기해봐. 그랬더니 중등 때 가족여행으로 갔던 아람브라 궁전 생각나요. 이러네. 지금 그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아차릴 거야. BTS 노래, 춤 이런 거. 노래와 춤 이거 다 뭐죠?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연상작용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뭐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게 여기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랬더니 아람브라 궁전이 떠오른 거야. 그러면은 보기 좋은 거 아름다움 아람브라 궁전. 눈치 빠른 사람들 알아차릴 겁니다. 다음 질문 볼까? 아람브라 궁전의 어떤 모습이 보기에 좋았니? 아람브라 궁전 가면 거기 이슬람 그 예술들이 있죠. 대칭성, 균형 이런 게 인상이 남는데 아람브라 궁전에서 너 좋아하는 과목이 뭐지? 제가 잘하는 부분이 기하네요. 대칭균형. 보통 이제 기하에서 많이 나타나죠. 대칭균형이 기하의 도형이에요. 자, 이걸 왜 내가 설명을 하는 거냐면은 그 자연상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학생부에서 소재를 끄집어낼 때 무지하게 힘들어해요. 근데 그 학생부에 나타나 있는 그 활동들 있잖아요. 관찰되는 교사에 의해서 관찰되는 활동들이라는 게 그게 알고 보면 나 자체의 모습들이야. 근데 내가 왜 그 활동을 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내가 왜 그걸 했지? 그냥 시켜서 했구나. 그러지 않아요. 나하고 취향이 맞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취향이 맞았다라는 그 취향, 나의 어떤 특성 이런 부분들을 말로 설명하기 힘들거든. 그래서 일부러 뭐냐면 여기다 이걸 끌어낸 거예요. 끌어낸 거. 너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했더니
지금 대칭 균형이 나오고 이게 지금 어디로 연결이 된가? 기하로 연결이 되잖아. 대칭 균형, 아름다움 이걸 나중에 뭐로 쓰려는 거냐면은 내가 기하를 좋아했던 이유의 하나의 설명어로 쓰려고 이렇게 끌어낸 거야. 이게 자유현상이야. 이거 해보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자 이제 학생부를 보자. 수학 말고 다른 과목이나 영역에서 아름다운 대칭 균형 이런 거 관련된 부분 찾아볼래 했더니 하필이면 이 학생부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부속사의 처음 학습을 가는 게 있어. 부속사도 뭐지? 이게 건축물이고 일종의 아람브라 공전하고 어떤 그 매칭이 좀 되죠. 그 다음에 영어에 어떤 말이 있냐면 프로스테시를 그 영어 세특이에요. 영어로 소개하면서 운율의 조화를 강조함, 운율, 아름다움이네. 그 다음에 균형 이런 거죠. 감수성을 발표했음 이런 문구가 돼 있고 생명과학에도 이런 게 있어요. 꽃잎의 입찰에 황금비를 적용해서 발표했다. 대칭성 이런 거네. 예. 실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자연상 해가지고 그 자연상 해본 걸 가지고 자기 학생부 보세요. 이런 거 다 티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아름다움, 감수성, 균형, 황금비, 아람브라, 부석사를 내용으로 넣어서 글을 만드는데 모두 넣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인상적인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야. 그랬더니 글이 하나 나옵니다. 체험학습을 통해 보았던 부석사 무량수전의 균형미를 저는 기하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형의 규칙성과 선의 아름다움이 실제 생활 속에서 구현된다는 점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선을 쓰고 있네. 생명의 비밀도 기하학적 원리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앞에 뭐 황금비 어쩌고 저쩌고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공부하는 길이 생명과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원 동기에 해당이 돼요. 생명과학과 지원 동기. 여기는 이제 진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들어가 있겠죠. 지금 처음에는 그 지원 동기 쓰는 걸 무지 힘들어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뭐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이런 거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연상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 뭐 끌어낸 소재들이 나왔죠. 부석사 티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뭐 기하라는 거 티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 생명의 비밀, 황금비 티 나왔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저절로 이제 지원 동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 이제 3번에 쓰면 적당하겠죠. 지원 동기 관련돼서 질문이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 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기 과정 결과 사례 뭐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나에게 의미 있는 거 중심으로 계속 찾다 보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지원 동기와 관련돼서 좀 더 완성된 거 하나 보도록 합시다. 우리 흔히 지원 동기 그 어떤 그 전공 적합성이란 말을 많이 하거든. 전공 적합성. 이 전공 적합성에 내 몸을 맞춰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뭐 1학년 때부터 그냥 전공에 맞는 활동, 뭐 전공을 진로를 일찍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자, 요 케이스 봅시다. 전공으로서 심리학을 선택한 때는 3학년 때입니다. 3학년 때 전공 선택해도 된다는 소리요. 사회문화 수업 중 늦은 시간 청소년들의 노래방 출입 문제를 다룬 신문 기사를 논평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기사에서 일탈 행동의 해법으로 엄격한 단속과 규제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규범적인 방법입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규범적이라는 거야. 그러나 저는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 일탈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개인적 차원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하고는 반대되는 내용이 되겠지. 사회 문제도 질병과 같은 병리 현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규범은 집단을 제어하는 수단으로서 규범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 내의 자율 여부일 뿐입니다. 일탈의 제거는 그 일탈을 일으킨 개인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의사와 같이 사회적 병리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하고 해결책을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심리학과 지원한 동기거든.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써야 돼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지금 여기 사회문화 수업 했던 거 있잖아. 그 청소년 일탈 활동 가지고 한 거. 이거 이제 학교 활동이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요 문구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 어떤 거냐면은 뭐 방금 얘기했지만 전공 적합성 뭐 1학년 때부터 만들어야 된다. 그 뭐 가짜는 소리고 3학년 때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글 전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목은 사회문화 수업이에요. 사회문화 수업이고 그때 뭘 했냐면 기사 논평 활동을 했어요. 신문 기사 논평 활동.
그거 이제 신문기사 논평 활동의 내용은 뭐냐면 청소년 노래방 출입 문제겠지. 근데 노래방 출입하다 보니까 일탈 행동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청소년은 원래 일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에서는 뭐를 했냐면은 단속을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거야. 그러나 하는 거에 반대 의견이지. 이게 뭐냐면 본인에게 의미 있는 배운점이 되겠죠. 야는 이제 근간을 뭐로 가져갔냐면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을 이제 바탕으로 거기서 이제 논거를 끌어낸 겁니다. 청소년 일탈의 근본적 원인을 제시하고 개인적 차원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어떤 거냐면 신문 기사에서 사회 문제의 하나로서 노래방 출입 문제가 나왔고 여기에 청소년 일탈이 일어난다고 했거든. 그래서 얘는 사회 문제도 질병과 같은 병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이게 말이 뭐냐면은 얘가 생각하는 이 글의 작성자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의 정의에 해당이 돼. 언어 약속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문제는 질병과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규범은 그러니까 이 규범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요 앞에 이거잖아. 그 저기 신문 기사에서 단속과 규제 강화를 제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속 규제가 일종의 그 형식적인 규범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규범에 대한 언어 약속을 여기다 또 하네. 규범은 집단을 제어하는 수단으로서 규범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 내의 잔류 여부일 뿐이야. 그러니까 규범 일탈이면은 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했으면 공동체 내에서 쫓겨난다는 소리예요. 규범을 지키면 공동체 내에 남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탈이 제거되는 건 아니잖아. 이건 단지 청소년이 왜 일탈했는가, 그 일탈의 본질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탈한 놈은 쫓아내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일탈의 제거는 일탈을 일으킨 개인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의사처럼 이러한 사회적 병리 현상을 병으로 보자 이거지. 일탈 자체를 병으로 보고 공동체 내에서 쫓아내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병 치료에다 초점을 맞춰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자기의 견해로서 담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지원 동기가 나오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글이 나오는 과정. 과정은 뭐냐면은 심리학과 지원했는데 뭐 심리학과 관련된 곳으로서 뭐가 머릿속에 떠올랐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마 이랬겠네. 이거는 일종의 이것도 질병이다 이런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지. 질병이고 그럼 질병에 대해서 너가 대응해 본 게 뭐가 있냐 생각해 보니까 사회문화 수업이 있었네. 사회문화 시간에 기사 논평했던 거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그 사회적 현상에 대한 사회적 현상을 질병으로 봤던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기사에 나온 내용과 논평이니까 나를 뭘 한 거냐면 서로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죠? 그렇죠. 비교를 한 거지. 여기 그러나가 이제 비교 과정에 해당이 되잖아. 여기 글 쓰는 방법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비교. 그래가지고 어떤 지원 동기 전체를 구성했는데 뭐 이 속에 이 과정 속에 이 글 과정 속에 다 들어가 있어. 동기 나 저 심리학과 가고 싶다 이거 있고 그다음에 활동 과정 나와 있고 그다음에 논평 자체 이 활동 과정 자체가 사례네. 그다음에 이 속에 어떤 결과 부분도 들어 있잖아. 그 일탈은 일종의 질병이다 이런 식의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개념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 동기 과정 결과 사례라는 그런 식의 순수하고 무관하게 의미상 다 들어가 있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글을 써야 돼.